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주제를 가볍게 해서 제가 조기 유학을 시작한 지 한 2년이 좀 더 넘었습니다. 그래서 조기 유학 2년을 좀 더 돌아보고 그때 좀 느꼈던 점 중심으로 조금 가볍게 이슈별로 짧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첫 번째입니다.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든다. 예, 이거는 계획을 아무리 꼼꼼하게 잡으셔도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은 예상 외의 지출이 항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3배에서 1.5배 정도는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이 혼자 보내는 홈스테이 같은 경우는 뭐 6천, 7천 정도 생각하시는데 8천, 9천 정도 예상하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가족, 뭐 엄마, 아이, 뭐 엄마, 아이 둘, 뭐 이런 경우는 뭐 7, 8천 생각하실 텐데 거의 9천, 1억 가까이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가족, 부모, 아이 둘 이런 경우는 1억이 좀 더 넘게 든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하시는 게 예, 큰 이제 과다 지출로 인한 문제를 좀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이 캐나다에서는 초등학교가 굉장히 작고 많습니다. 저도 조금 처음에 와서 놀랐는데 건물이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한국에 있는 초등학교보다 작다 보니까 무슨 약간 조금 건물 하드웨어도 좀 떨어지고 규모도 작고 운동장 넓지만 그래서 조금 처음에는 저도 조금 놀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 한 학년이 이제 한 반인 경우도 은근히 많고 두 반, 그러니까 한 학년에 두 반씩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동네 가다 보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초등학교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대부분이 한국어에서 얘기하는 초품화 같은 성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왜 그랬을까를 저 나름대로 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니 이 캐나다는 12살 이하의 학생에게는 여러 가지 뭐 할인 프로그램이라든지 공공시설 관련돼서 굉장히 우대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초등학교는 경제적으로는 조금 효율적이지 않지만 좀 집에서 걸어 다닐 수 있는 학교로 하자 이런 게 조금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의외로 한국보다 훨씬 더 학교에서 걸어 다닐 수 있는 주택이나 뭐 고층 빌딩은 많이 없지만 범위가 좀 넓은 게 특징이라고 하면 특징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처음에는 초등학교 때는 이렇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진학하면서 학교 규모가 갑자기 커집니다.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뭐 교육청별로 다르지만 뭐 9, 10, 11, 12, 4학년인 학교도 있고 뭐 8, 9, 10, 뭐 4, 5학년, 5개 학년이 같이 있는 학교도 많기 때문에 아마 그 세컨더리부터는 약간 대학교 수업과 비슷하게 운영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주제인데요. 픽드랍과 도시락 준비를 쉽게 보면 안 된다. 이게 막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픽드랍하고 도시락 준비인데 픽드랍은 여기 학교가 8시 반 정도, 뭐 초등학교는 한 50분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아이를 이제 운이 좋게 도보로 갈 수 있으면 너무 좋지만 미들스쿨만 돼도 미들스쿨과 딱 붙어 있는 집을 이제 구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학교는 3시 정도에 끝나기 때문에 9시, 8시 반, 뭐 9시, 8시 40분까지 아이를 데려다 주고 3시까지 다시 또 데리고 가는. 그리고 학교 근처에 항상 그 자동차로 붐비기 때문에 조금 더 일찍 간다. 그러면 한 4, 5시간 정도가 비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이제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쉽지만 실제로적으로는 그렇게 여유가 있지를 않습니다. 또 거기에 이제 학부모님 중에 한 분이 무상교육을 하게 된다 하면 이제 컬리지 수업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초등학교 학교와 컬리지와의 거리를 생각해 보면 이게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수업 도중에 나가는 경우도 많고, 수업에 늦게 참여하는 경우도 많고, 한두 번이야 이렇게 그 인스트럭터에게 얘기를 하면 좀 되겠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참 마음이 무겁게 되거든요. 그럼 아이의 그 학업 그 서포트도 조금 어렵고, 본인의 무상 교육을 위한 컬리지 수업도 좀 어려워지는. 그래서 무상 교육 하시는 분은 그 초등학교, 중학교와 컬리지와의 그 거리적인 거, 시간적인 거, 커리큘럼을 잘 보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요, 학교에 백인 학생이 별로 없다. 그래서 이제 또 학교 알아보신 분들 중에는 한국 학생 없는 곳으로 알아보고 싶다, 이런 문의가 많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백인 학생이로 대부분 있고, 우리 아이만 몇 명만 비네이티브가 아닌 학생인 그런 학교는 없습니다.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백인처럼 보이는 학생, 저희가 생각하는 금발의 하얀 얼굴 이런 학생이 있지만, 또 알고 보면 상당 또 일부분은 유럽계에서 온 경우가 많습니다. 이탈리아 쪽이라든지 그 언저리 영국에서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은 건 아무래도 커네디언에서 태어난 아시아나 중동, 인도계 학생은 상당히 많다. 근데 이 아이들은 영어를 굉장히 잘한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저기 네이티브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에 따라 조금 생각하는 게 달라질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TV에 나오는 그런 학교는 없다라고 알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는, 캐나다 한인사회는 이민자, 영주권을 가진 이민자와 단기 체류자, 예를 들어 워홀이라든지 아니면 컬리지나 대학에 입학해서 영주권을 준비하는 학생들, 그리고 인터내셔널 조기 유학 온 학생과 학부모,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그룹은 이제 생각하는 거라든지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른데요. 여기 다 그런 걸 말씀드릴 순 없고, 한 가지 사교육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려도, 이 이민자의 자녀들은 사교육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캐나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세컨데리를 우리로 치면 내신 성적, GPA만 그래도 성실하게 수업만 잘 듣고 좋은 평가를 받으면 캐나다에서 가장 좋다고 이제 얘기되는 UBC라든지 UT, 토론토 대학이죠. 지나가는 데는 큰 이슈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주변에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거의 대부분은 UT 아니면 UBC를 당연히 합격하는 걸로, 그리고 실제로 합격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학 입시 얘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분들은 사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거의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대로 조기 유학으로 캐나다에 오신 분들은 이게 캐나다의 대학으로 반드시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이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내신 성적에만 집중할 수는 없죠. 만약에 한국 대학이나 때에 따라서는 미국 대학들을 이제 만약에 생각을 하게 되면 생각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EC라고 하는 과외 활동이라든지 한국에서 요구하는 SAT, TOEFL, 그다음에 AP, IB 이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캐나다의 일반적인 그 세컨데리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준비를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닌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렇지 않아도 좋은 대학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캐나다 대학만을 이제 목표로 하지 않는 인터내셔널 학생의 경우에는 이걸 사교육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렇지만 또 반대로 사교육이 인프라적으로 충분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는요, 한국에서
뭐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캐나다 온다고 갑자기 잘해지는 경우는 없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일부 학부모님들은 한국에서는 자기 아이가 좀 뭐 시스템적으로 안 맞지만 캐나다 오면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공부를 하면 잘할 거다라고 희망 섞인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캐나다 와서도 잘합니다. 기본적으로 학습이기 때문에 못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뭐 영어적인 측면은 좀 나아질 수 있지만 공부는 영어만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머리를 써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이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소화를 한 다음에 아웃풋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그런 과정은 캐나다 온다고 달라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한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저도 이 부분이 조금 놀라운 상황이었는데요. 어린아이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초등학교 저학년, 뭐 그레이드 1, 2 이런 시점에 오는 학생도 많거든요. 그런 시기에 조기 유학 온 학생들은 한국어를 생각보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또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는 게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캐나다에 와서 쭉 캐나다 교육 시스템을 공부를 했다면 어떻게 보면 한국어는 G2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물론 집에서 어머님, 아버님, 뭐 엄마하고 얘기를 하면서 한국어 대화는 좀 가능하지만 읽고 쓰고 약간 고급 능력은 아무래도 아무리 부모님이 노력한다고 해서 그게 쉽게 보완이 되는 측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한국어가 되게 어눌한 그리고 뭐 말도 그렇지만 쓰고 읽고는 특히 한자 같은 건 뭐 전혀 이해를 못하는 그런 학생이 많습니다. 이거는 생각보다 되게 치명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은 그런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또 따로 별도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동영상을 하나 제작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캐나다 학교는 G9과 G11에서 갑자기 과정이 어려워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캐나다 학교는 한국보다 뭐 1년, 1년 반, 뭐 이렇게 늦다. 특히 수학은 뭐 2년도 늦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캐나다 자체가 그래도 선진국인 만큼 G12, 즉 고등학교 3학년 가면 어느 나라와 비슷한 수준을 맞추게 됩니다. 물론 저학년 때는 우리나라보다 낮은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어느 시점에서는 캐나다 학교도 한국이나 여타 싱가포르나 좀 과정이 높은 학교와 맞추려면 어느 시점에서는 점프를 해야 되는 시점이 필요하죠. 그 시기가 G9과 G11입니다. G9은 캐나다에서는 세컨데리에 진학하는 과정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세컨데리에 진학한 다음부터는 아카데믹한 수준을 갑자기 요구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 어려워지는 것처럼 여기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G11도 또한 어려운데요. 여기는 이제 G11은 대학을 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G11 과정에서 또 갑자기 한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학년 때 캐나다에서 공부를 잘했다고 이제 막 얘기되어진 학생들도 G9에서 한번 성적이 좀 떨어지고요. G11에서 또 한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두 시기를 잘 이제 극복한 학생들은 이제 좋은 이제 학업적인 성과를 이루게 됩니다. 또 하나 이거와 관련돼서 재밌는 점은 캐나다 대학은 입학은 쉬운데 졸업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많이 얘기가 되는데요. 이것도 자세히 알아보면 예를 들어 UBC와 UT 같은 경우 입학자의 약 20%, 이게 1년에 한 2만 명 정도 뽑거든요. 그럼 20%면 4천 명입니다. 20%라고 하면 뭐 별거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년 합격자의 4천 명이 6년 안에 그 대학 과정을 졸업 수료를 하지 못한다고 그 UBC와 UT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다 숫자적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약 매년 4천 명의 합격생들이 결국은 두 대학을 졸업을 못하고 중도 탈락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캐나다 학교는 한국과 달리 점점 이렇게 학년이 올라가면서 조금씩 난이도를
계속 높여간다. 초기에는 난이도가 높지는 않지만 이런 교육 과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9번째인데요. 이건 8번째 주제와 조금 관련이 있는데 캐나다 교육은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이지 엘리트 교육이 아니다 라는 이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막상 교육 현장에 가보면 약간 한국에서 보면 학습에 좀 지장 있는 아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정서가 조금 아주 안정되지 않는 학생들도 같은 교실에서 똑같은 교육을 받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 학생들도 그리고 선생님도 그렇게 크게 이슈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의 축소판이죠. 거기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한국은 사실 엘리트 교육이죠. 모든 학생에게 모두 매우 어렵고 수준 높은 교육을 이제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여전히 뭐 개천에서 용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학교 교육 프로그램 상에서는 매우 수준이 높고 매우 어려운 난이도가 있는 교육을 어떻게 보면 공짜로 제공하고 있다. 이걸 이제 소화하지 못한 학생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소화를 한 학생은 예를 들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보면 공평하게 제공되고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조금 이제 교육에 관심이 있는 학부모들은 공립 스쿨에 퍼블릭 스쿨에 보내지 않고요. 여기도 프라이빗 스쿨이 되게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집 근처에 있는 프라이빗 스쿨에 조금 이제 유복한 가정의 경우는 프라이빗 스쿨에 보내고 있죠. 근데 캐나다의 프라이빗 스쿨은 이제 무조건 교육 과정이 뛰어나고 선생님이 훌륭하다 뭐 이런 측면도 있지만 약간 교육 내용 뭐 여러 가지 종교적인 뭐 교육이라든지 되게 굉장히 좀 특이한 캐나다 사회에서는 이슈가 되는 그런 교육들이 많이 있습니다. LA에서도 한때 이슈가 됐었죠. 그런 교육을 하지 않는 그냥 아주 노멀한 교육, 정통적인 교육에 중시하는 분들도 프라이빗 스쿨을 선택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인데요. 캐나다는 미국에 가까운 점이 또 하나의 큰 장점입니다. 네. 캐나다 막상 오시면 한국에서 대도시에서 생활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인프라적으로 한국보다 더 크거나 화려하거나 뭐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캐나다에 정착하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조금 부족한 측면을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미국을 뭐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그 자동차로 뭐 1박 2일 아니면 당일치기도 가능한 미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것도 또 하나의 큰 캐나다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두서없이 캐나다에 조기 유학을 한 2년 좀 더 하고 제가 이제 학원에서 전문 그 에듀케이션 인스티튜트에서 제가 이제 강의도 좀 수업도 좀 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좀 생각하거나 경험했던 내용들을 이슈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